안녕하세요. 나라말씀 국어학원 김도기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와 함께 그 문법의 요소 부분 네 번째 수업이죠. 부정표현하고 그리고 인용표현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표현 같은 경우는 부정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긍정표현 자체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 같은 경우가 긍정표현인데 그것을 부정하면 비가 안 온다 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그는 학생이다 같은 경우가 긍정이라면 그는 학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부정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정표현은 크게 안부정과 못부정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요. 먼저 안부정은 이 단순부정과 의지부정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살펴보죠. 어떤 상태가 그렇지 않음, 이게 이제 단순부정이 됩니다. 그리고 동작을 행하는 주어의 의지에 의해서 어떤 동작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의지부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동생이 책을 안 읽는다 같은 경우에는 동생이 자기의 의지로 책을 읽는 것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버스가 안 온다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자기의 의지로 안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 버스가 안 온다 같은 경우는 단지 그렇지 않음을 나타내는 단순 부정이고, 동생이 책을 안 읽는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동생의 의지가 작용한 의지 부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때 이 안부정은 짧은 부정과 긴 부정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 짧은 부정은 이 부정하는 말 앞에 안이나 아니를 사용한다. 이게 이제 부정부사입니다. 그래서 부정부사 안과 아니를 사용하는데 아니의 준말이 아니죠. 자, 예를 들어서 기름진 음식은 안 먹을래 같은 경우에 먹다라고 하는 어떤 말을 부정하고 있으니까 안 먹을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정부사를 사용하면 짧은 부정. 긴 부정은 부정하는 말 뒤에 뭐뭐지 않다, 이 지가 이제 어미가 됩니다. 이 어미 뒤에 않다 또는 뭐뭐지 아니하다, 아니하다의 준말이 않다예요. 그래서 기름진 음식은 안 먹을래 같은 경우는 짧은 부정이라면 기름진 음식은 먹지 않을래 이렇게 하는 것이 긴 부정. 예를 들어서 동생이 책을 안 읽는다 같은 경우에는 짧은 부정, 동생이 책을 읽지 않는다 같은 경우에는 긴 부정입니다. 자, 그러면 못부정 가도록 하죠. 못부정은 주어의 능력이나 그 밖의 다른 상황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지 못함을 나타내는 것을 못부정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할 의지는 있는데, 의향은 있는데 어떤 상황 때문에, 능력 때문에 부정하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동생이 책을 못 읽는다 같은 경우에는 동생이 글자를 잘 몰라서 책을 읽지 못하는 어떤 능력 부정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못부정이다, 능력이나 다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부정. 자, 그런 못부정도 역시 짧은 부정, 긴 부정으로 나눠질 수 있고요. 부정하는 말 앞에 못을 사용한다. 그래서 마찬가지 못도 부정부사가 되고요. 동생은 아파서 죽도 못 먹는다. 아픈데 이제 뭔가를 먹어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 그런 어떤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먹지 못하는, 먹는다를 부정하는 어떤 상황이 됐죠. 자, 이런 경우는 짧은 부정이고, 마찬가지 긴 부정은 뭐뭐지라고 하는 지라는 어미와 못하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긴 부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동생은 아파서 죽도 먹지 못했다, 이런 어떤 표현이 바로 긴 못부정이 된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인용 표현 가기 전에 한 가지 또 참고로 좀 알아두셔야 될 어떤 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이 그 부정 표현 같은 경우에 부정 표현의 명령형이나 이런 청유 같은 경우에는 안이나 못 같은 부정부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명령 같은 경우에는 말하라 또는 마라 라고 해줘야 되는 거고요. 청유형 같은 경우에는 말자 라는 말로 이렇게 청유형을 통해서 부정 표현을 사용할 때는 말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책을 안 읽자, 이런 어떤 표현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자가 청유형이니까 어떻게 한다? 우리 책을 말자
라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령형 같은 경우에는 안 가라 이런 어떤 표현, 이런 표현은 있을 수 없고요. 가지 말아라 또는 가지 마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부정표현의 명령형과 청유형에 해당하는 이런 서술어를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인용 표현으로 좀 가도록 할까요? 자, 인용 표현은 직접 인용이나 간접 인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면 이 직접 인용은 원래의 말이나 글을 그대로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에 넣어서 인용을 한다. 직접 인용된 절에는 조사, 이라고가 쓰인다.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 예를 들자면 영희가 나에게 너가 쓴 내 모자 예쁘구나 이렇게 하고 말했다 같은 경우가 바로 예를 들어서 영희의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영희가 나에게 한 말을 직접적으로 인용한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이때 이라고나 라고 라는 보조사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인용한다 라는 거예요. 자, 다음 간접 인용 볼게요. 간접 인용은 인용된 말이나 글을 자신의 관점에서, 이게 좀 중요합니다. 자신의 관점에서, 자기의 입장에서입니다. 자기의 입장에서 또는 자신의 관점에서 다시 서술하여 표현하는 것인데, 이 인용절 속의 대명사나 시간의 표현, 그리고 공간의 표현, 서술에 실현되는 높임 표현, 이때 서술에 실현되는 높임 표현이 바로 이 상대 높임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상대 높임과 같은 높임 표현 또는 이런 상대 높임의 또 종결 표현들이 또 다양한데 이런 종결 표현 등이 원래의 발화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간접 인용된 절에는 조사, 고가 쓰인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그 학교마다 이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이렇게 바꾸는 방식에 대해서 이 종결 어미를 설명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시간 표현이나 대명사, 공간, 서술어 이런 높임, 종결 표현 등이 바꿔지는 양상까지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을 제가 좀 간략하고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직접 인용문을 간접 인용문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좀 먼저 출발점은 바로 뭐냐면 이 종결 어미를 좀 바꿔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학생들이 좀 많이 좀 어려워하는 어떤 지점이 뭐냐면 이 직접 인용의 종결 어미들이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상대 높임에서 이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 또 해체, 해요체마다 또 각각의 명령문, 청유문, 의문문, 감탄문마다 이 종결 어미가 되게 다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다양한 것들을 이 간접 인용의 종결 어미로 이렇게 또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또 암기해야 되나 하면서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좀 팁을 드리면 이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묻는 문제에서는 이 간접 인용의 종결 어미 정도만 외우시고 이 직접 인용의 종결 어미 자체를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런 어떤 우리가 모국어 화자이기 때문에 한국어가 모국어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직접 인용문 자체를 보면 이것이 의문문인지 평서문인지 감탄문인지 정도는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굳이 하십시오체의 감탄문이구나, 하십시오체의 의문문이구나 이런 식으로까지 꼼꼼하게 구분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을 보고 직접 인용문의 문장을 보고 이것이 평서문이면 다로, 의문문이면 느냐로 이렇게 바꾼다든가 이런 것들을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평서문 같은 경우에는 종결 어미, 감탄문도 마찬가지지만 이 간접 인용의 종결 어미는 다가 됩니다.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느냐 또는 으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명령문 같은 경우에는 으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청유문 같은 경우에는 뭐뭐자가 됩니다. 그리고 서술격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다가 이라고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 이거를 좀 외워두시면 되죠. 자,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접 인용 같은 경우에 평서문에는 이 종결 어미가 비읍니다 같은 경우가 하십시오체의 평서형 종결 어미고요. 오는 하오체의, 그리고 내는 하계체의 평서형 종결 어미죠. 다 같은 경우는 이제 해라체고요. 어나 아 같은 경우에는 해체의 평서형 종결 어미. 그 다음에 어나 아의 요가 붙어 어요, 아요는 바로 해요체의 평서형 종결 어미인데 그
그게 오면은 다로 바꾼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가 갑니다 같은 경우에 이때 비읍니다 하지 않습니까? 비읍니다가 바로 여기에 나온 것처럼 하십시오체의 평소형 종결어미니까 그럼 얘는 갑니다는 그가 간다고 말했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름답구나, 여기에 뭐뭐하는 눈구나, 구나 같은 경우는 이 는구나가 바로 헤라체의 감탄형 종결어미죠. 예를 들어서 는구려 같은 경우에는 하오체의 감탄형 종결어미고요. 는군 같은 경우에는 해체, 는군요 같은 경우는 해요체의 그런 어떤 감탄형 종결어미인데 어쨌든 그게 감탄형이다 라고 생각하면 다로 바꾸면 된다. 그래서 아름답구나 라고 말했다는 아름답다고 말했다. 이 고 주의하시고요. 라고가 아닙니다. 자, 다음 의문문. 뭐뭐니 바로 헤라체의 의문형 종결어미, 비읍니까 하십시오체의 의문형 종결어미, 뭐뭐하는가 하게체의 의문형 종결어미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모두 느냐, 의냐로 바꿔주면 된다.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비읍니까? 습니까죠? 그러니까 하십시오체의 의문형 종결어미니까 느냐나 의냐로 바꿔주면 어떻게 바꿉니까? 오셨냐고 말했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명령문, 어라, 아라 같은 경우에는 헤라체의 명령형 종결어미고요. 개 같은 경우에는 하게체의 명령형 종결어미죠. 예를 들자면 뭐 여러분들 비읍시오 같은 경우에는 하십시오체의 명령형 종결어미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냥 모두 을하로 바꿔주면 됩니다. 여기 앉게의 개가 이렇게 오는 경우 하게체가 오면 명령형이니까 여기 어떻게 앉으라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청유문 같은 경우 한번 봅시다. 자, 청유문은 뭐뭐하 자 같은 경우 이 자가 헤라체의 청유형 종결어미, 뭐뭐하 세 바로 하게체의 청유형 종결어미, 비읍시다는 하오체의 청유형 종결어미, 뭐뭐시지오는 하십시오체의 청유형 종결어미죠. 자, 그랬을 때 자로 바꿔줍니다. 여기 앉읍시다, 비읍시다가 왔네요. 그러면 이 자로 넣으면 앉자고 말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술격조사는 이라고, 그래서 이건 책이다 라고 말했다. 이런 경우에 간접인용문으로 바꾸면 이건 책이라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으로 여러분들 저랑 그 두 문장 정도 한번 실전 연습을 한번 해보고 오늘 수업을 좀 마무리. 자, 그럼 저와 함께 그 직접 인용문을 간접 인용으로 이렇게 바꾸는 실제 연습을 좀 하면서 오늘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영희가 나에게 너가 쓴 모자 멋있구나 라고 말했다 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너가 쓴 모자 멋있구나가 바로 영희가 직접적으로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를 간접으로 바꿔봅시다. 자, 그러면 영희가 나에게는 뭐 그대로 바꾸지 않죠. 그래서 영희가 나에게 이렇게 적어놓고요. 그 다음에 라고 말했다 라고 했을 때 이 간접 인용은 직접 인용은 라고라고 하는 이제 고조사를 사용하는 데 비해서 간접 인용은 고를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뭐고 말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큰 따옴표를 제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큰 따옴표를 제거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멋있구나 라고 했을 때 구나가 감탄형 종결어미죠. 그래서 우리 앞서서 감탄형 종결어미는 다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멋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너가 쓴 모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 이 간접 인용은 이 간접 인용문에 발화하고 있는 이 화자 자신의 어떤 관점으로 그 들은 말을 바꿔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좀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영희의 말에서 너가 쓴 모자는 영희의 입장에서잖아요. 영희의 입장에서 이 상대방을 가리키는 거지만 지금 여기에서 이 문장에서는 바로 모자를 쓰고 있는 건 이 발화자 나이기 때문에 너가 쓴 모자라고 하면 안 되고 내가 쓴 모자라고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바로 자신의 관점으로 바꿔준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영희가 나에게 너가 쓴 모자가 아니라 내가 쓴 모자가 멋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시제 같은 경우에 내가 썼던 이렇게 바꿔줘도 됩니다.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되고요. 그럼 하나만 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약간 이번엔 좀 복잡한 어떤 내용인데요. 철수가 나에게 어제 내일 우리 집에 몇 시에 오니? 라고 말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철수가 한 말, 내일 우리 집에 몇 시에 오니? 를 바꿔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될 것이
종결어미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간접인용은 간접인용을 하고 있는 문장에서의 전달하는 화자의 관점으로 바꿔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우리 집이라든지 뭐 시간의 어떤 표현도 좀 바꿔줘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도록 하죠. 자, 철수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철수가 나에게 어제 말했어요. 어제 뭐라고 말했냐 하면 이제 일단 여기 뒤에 부분 바꿔주죠. 라고 말했다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 이 라고라고 하는 이 보조사를 고라고 바꿔줄게요. 그래서 뭐뭐고 말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큰 따옴표 제거했고요. 그 다음에 오니라고 했으니까 이때 니는 의문형 종결어미죠. 그러면 의문형 종결어미는 어떻게 바꾼다고 했죠? 그렇죠. 뭐 느냐 또는 의냐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니 같은 경우를 오냐고, 오냐고 말했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집에 그러니까 몇 시에 오니, 몇 시는 뭐 바꿀 필요는 없고요. 몇 시에 오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집에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보시면 철수의 말 속에서 우리 집은 철수의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 말을 듣는 나, 그 다음에 이 간접인용문을 전달하는 화자의 입장에서는 이 우리 집은 철수의 집이니까 우리 집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철수의 집 또는 철수 자기 집이라고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집에 몇 시에 오냐고 말했다라고 해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남았습니다. 이 시간의 부사 내일인데요. 자, 이때 이 내일은 어제의 입장에서 내일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이 간접인용문이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게 아까 이제 제가 잠깐 써놨지만은 오늘입니다.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철수가 내일 언제 너 우리 집에 올 거야 라고 했으니까 시간이 지나서 오늘이 됐기 때문에 그 내일은 바로 오늘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철수가 나에게 어제 오늘 자기 집에 몇 시에 오냐고 말했다라고 바꿔줘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직접 인용문은 그 글이나 또는 상대방의 말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인용하는 거라면 이 간접 인용은 그 글이나 아니면 상대방의 말을 해석하는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내용을 바꿔줘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 종결어미, 상대 높임의 어떤 종결어미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간의 부사라든가 뭐 아니면 어떤 시제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어떤 그런 공간 이런 것들도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그 문법의 요소 네 번째 강의 마무리하면서 문법의 요소를 다 진행을 했는데요. 뭐 작은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에 더 또 나은 어떤 강의로 여러분들께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